북한의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했던 걸로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한반도 전 해역에서는 새해 첫 해상 기동 훈련이 실시됐고 또 육상과 영공에서는 합동 방공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관련된 북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북한 무인기가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때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했었다는 사실 뒤늦게 지금 국방부가 시인을 했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이 어떤 건지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말 그대로 항공기의 비행이 금지된 그런 구역이라는 얘기죠. 예. 보통 군사적인 이유로 설정을 하고요. 만약에 이 비행 금지 구역에 미확인 물체가 비행을 할 경우에는 격추시켜도 무방한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서울 상공에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P-73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북한의 무인기가 지금 그런 비행 금지 구역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런 지금 논란이 일고 있었던 것이죠. 예. 그 비행 금지 구역 안에서도 이제 완충 구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겨지면서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줄어들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북한 무인기가 침범을 했었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지금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어떻습니까? 생각하기에는 비행 금지 구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첫 번째 북한의 무인기가 설마 이런 비행 금지 구역까지 침범할 것인지 조금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좀 대응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북한 무인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단 레이더로 비행 물체가 포착은 됐는데 이게 과연 어떠한 비행 물체인지 그것을 판독하고 해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행 금지 구역의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못했다기보다는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북한의 이 무인기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응 능력 이제 앞서서 이제 P-73 그 비행 금지 구역을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구역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이제 군에서 내놓는 입장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상황이 거의 한 해에 100건 이상이 넘는데 그럴 때마다 다 이렇게 발사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지역에서 비행이 발견이 되면 즉각적으로 어떤 경고나 사격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것은 그 비행 물체가 무엇인지 판독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번에도 한국 레이더에 포착이 됐습니다. 어떤 비행 물체가 지금 대한민국 영공을 갖다가 침범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었는데 단지 그게 비행 물체가 무엇인지 판독을 못하니까 적절한 대응을 못했던 것이죠. 만약에 북한의 무인기인 것으로 판명이 됐었다면은요, 격추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무인기니까요. 유인기였다면 이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무인기니까 격추를 해도 됐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커다란 무인기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어떤 파편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격추를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단지 이러한 비행 물체가 무엇인지 그런 어떤 군사 정보를 저희가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번 무인기가 정찰용 무인기였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왔냐. 비행금지 구역을 넘었다고 했을 때 대통령실을 지나쳤을까, 대통령실을 촬영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많았는데 군에서는 적의 능력이나 거리 고도를 고려할 때 촬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를 하는 반면에 국정원 같은 경우는 이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둘의 입장이 달라서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약간 또 당황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저도 조금 좀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군 같은 경우에는 그 비행 금지 구역의 북쪽을 갖다 잠시 그냥 스쳐갔던 정도라고 하는데 국정원이 그 대한민국 국회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은 이 대통령실의 촬영이 가능했었다라고 지금
야당 가능성을 의원의 입에서 배제할 수 없다. 예. 만약에 촬영이 가능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근접거리로 지금 비행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대통령에게 해를 끼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예.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정보까지 북한이 취득할 수 있었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거든요. 네. 단지 제가 판단하기에도 이번에 북한이 침투시킨 무인 항공기의 경우 정찰기이긴 하지만은 어떤 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정찰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에 의하면은 이 정도의 어떤 정찰기는 지금 구글 어스라는 거 있잖아요. 구글 예. 어스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정보 정도도 취득하기 아하.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금 지금 해명을 내놓고 있으니까요. 근데 또 문제는 이렇게 뚫렸다라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훨씬 더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글 이상의 유의미한 정보를 얻지 못했을 것이고 카메라가 달렸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랬다고 하더라도 촬영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게 군 당국의 입장인데 네네.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북한의 무인기 수준이 네네. 정말 어느 정도일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저희보다는 뛰어난 것으로 지금 다들 이 군사 전문가가 얘기를 갖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비대칭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군사적인 능력을 그냥 1대1로 비교를 하면은 저희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을 탑재해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무인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무인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전쟁의 양상을 바꿔 놓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무인기를 이용해서 러시아의 이 전차 부대를 격퇴시키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무인기 능력에 있어서 북한에 뒤지고 있어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저희가 무인기 부대를 창설하기로 한 거 굉장히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북한의 일단 무인기 능력을 저희가 방어해낼 수 있는 어떤 방공 능력, 그다음에 우리도 북한에게 침투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무인기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응과 대처 그리고 훈련을 이제 우리 군 측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는 합동 방공 훈련을 실시했거든요. 네. 대규모 합동 방공 훈련 지난달 29일에도 했었고 이번에 일주일 만에 또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네네. 지금 상황이 좀 네네. 엄정하다라고 네네. 보고 대응을 네. 하는 거겠죠. 네, 물론 그렇죠. 예, 지금 국민들이 이 안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훈련을 저희가 실시할 경우에 그렇게 언론에 공개적으로 보도를 하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대규모 해군 훈련도 실시를 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지금 북한의 무인기를 도발을 보다 더 잘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훈련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요. 이 드론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열심히 능력을 갖다가 배양시키고 있는 어떤 그런 무기의 방어 무기의 일종인데요. 드론건으로 북한의 무기를 타격을 할 경우에는 이 드론이 무인기가 항로를 이탈하고 제대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어떤 대응 능력을 지금 많이 구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레이더로 탐지해낸 비행 물체가 북한의 이 무인기 드론이라는 것을 판명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 해독 능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일주일 전에 대규모 합동 통합 군사훈련 있은 후에 또다시 이렇게 합동 네. 방공훈련도 네, 진행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네.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이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북한도 그에 대응하는 어떤 그런 도발로 좀 강대강의 국면이기 때문에요. 지금 일단 저희가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수수방관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도발을 모르는 척 했었을 때 북한이 도발을 자제했었나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일단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우리도 비슷한 정도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영토를 재침범하게 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는 네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오늘 아침에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었는데 네네. 이런 식으로 우리와 그러니까 남북의 합의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는 지금 이 상황들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예, 이게 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북 간의 합의를 물론 파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효력을 정지시킨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의 전략에 조금 넘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이거 봐라, 결국 너희들이 이런 것을 파기하거나 그다음에 효력을 정지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도발을 자행하는 것이야. 근데 그런 해석은 조금 뭐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요. 왜냐하면 북한이 벌써 이 9.19 군사 합의를 17번 어겼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네. 지난 예. 4개월 사이 동안 15번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북 군사 합의는 벌써 형해화됐다, 무력화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런 조항을 조금 손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요. 사실 아까 비대칭 전력을 말씀드렸는데 북한이 핵, 미사일, 무인기 이런 비대칭 전력이 있다면은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가지고 있는 비대칭 전략은 뭐 대북 확성기 뭐 방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북 전단 살포 이런 것이 사실 북한이 무서워하는 우리의 이 비대칭 전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용을 하려면은 사실 법적인 근거가 조금 필요한데요. 지금 뭐 김여정 하명법으로 알려져 있는 대북 전단 살포 방지법 때문에 우리가 뭐 전단을 갖다가 지금 북한을 상대로 살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합의서라든지 뭐 기타 등등 남북 사이의 어떤 문건을 조금 조정을 해서 저희가 북한을 상대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북한이 한국의 미국의 어떤 전략 자산보다 더 무서워한다는 네.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전단 살포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조금 마련해 놔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 것이 굉장히 유효한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정치적인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북한의 전략에 조금은 말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합의 문건들을 조금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도 굉장히 유효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남북 관계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은 다시 효력을 복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북한에서는 굉장히 꺼려하는 제일 것 두려워하는 중에 것이죠. 하나인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자체적으로 뭐 수정을 통해서라도 바로 시행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그 대북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금 살포가 불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네. 살포를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우회해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남북 사이의 어떤 여러 문건들, 특히 9.19 군사 합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효력을 갖다가 정지한다면은 이러한 대북한 우리 대한민국의 비대칭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다는 것이죠. 당장 뭐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더라도 9.19 군사 네네. 합의 효력이 정지가 돼서 그런 것들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그런 것들이 보여주는 신호가 있기 때문에 국회나 이런 데서도 왜냐하면 법 대북 개정이 가능할 확성기 수 있을 것이다. 방송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북 전단 살포 같은 경우에는 9.19 군사 합의 그다음에 그 이전에 남북 간의 어떤 합의 문건들 예, 때문에 못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원칙적으로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여지를 갖다가 조금 이제 마련해 놓는 네. 것이기 때문에 저는 효력 정지 수순으로 가는 것은 지금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가동하고 전단 살포까지 하게 되면 북한이 극도로 싫어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걸 더 큰 도발로 또 맞대응하는 게 아닐까?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가능성이 충분하죠.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까도- 과연 네. 바람직한 방향일까? 이런 의문이 아까도 생기거든요.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수수방관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도발을 모른 척 했었을 때 북한이 자제하고 도발의 수위를 끌어내렸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국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남북 사이의 강대강 국면이고요. 우리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저희가 북한의 선의와 그다음에 합의 문건들에만 의존해서 북한에게 대응을 갖다 하다가는 결국 큰 도발로서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저희가 군사적인 어떤 그 대응 능력, 억지 능력, 방어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 도발에 항상 우리가 끝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핵실험이지 않겠습니까? 네. 국정원에서는 영변 진입도로가 완성이 됐고 북한 핵실험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는데 군사적으로는 이렇고 어떤 국제 뭐 관계적으로나 정치 사안적으로 보셨을 때 전문가시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그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안인데요.
기술적으로는 더 이상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더 이상 뭘 입증할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뭐 엄청난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인정하는 사실이고, 단지 기술적으로 이제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탄두가 대기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기권에 재진입을 갖다 하고 그다음에 목표물을 갖다 맞춰야 되는데 이런 탄두를 그러면은 유도해낼 수 있는 어떤 유도 기술이 있느냐, 이런 것은 지금 북한이 조금 더 입증을 갖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핵 능력을 갖다 입증한다. 핵 능력은 지금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핵실험을 한다면은 이것은 정치적인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희들이 인정할 때까지 도발의 수위를 끌어올릴 것이고 하니까 우리가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비핵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뭘 하겠다면은 이 핵 군축 회담을 하자. 그 핵 군축 회담도 우리가 지금 내걸고 있는 선제 조건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제재를 뭐 해제한다든지 남북 군사 훈련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선조건을 일단 충족시키고 대화를 하려면은 핵 군축 회담 정도 하자, 뭐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서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기술적인 이유로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어떤 나라가 지금 뭐 핵실험을 갖다가 원치 않는 부분, 그런 부분도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고려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국정원의 업무 보고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서도 영변 핵시설 3개 도로는 이미 다 보수 안인공이 돼 있다. 핵실험 4번 갱도 역시도 진입도로가 완성돼 있어서 언제든 가능한 네네. 상황이다라고까지 지금 우리 국정원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국정원에서 내놓은 업무 보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리용호 전 북한 외무성 숙청 사실이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네. 대신에 이제 이게 처형된 것인지까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숙청된 그 시기를 보면 여름이나 가을 시기, 그 지난해 여름 가을 네. 시기라고 네. 하는데 그 시기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네. 한껏 끌어올리기 네, 시작한 네, 그 네, 시점이잖아요. 네, 네. 맞물려서 해석해볼 그 여지가 있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뭐 북한 전문가가 아니어서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이 리홍호라는 이 양반이 굉장히 조금 온건파, 뭐 협상파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외교통이었죠. 네네. 그래서 만약에 숙청 당한 것은 확실한데 뭐 처형까지 당했다 그러면은 조금 이 남북 관계를 좀 복원하자. 그다음에 이런 도발의 수위는 조금 끌어내리자. 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을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숙청당하고 만약에 처형까지 당했다면은 지금 북한의 대남 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경 일본도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어떤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나온 뉴스 내용 중에 하나가 그 김여정 부부장의 그 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네네. 김정은 위원장이 생명을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되고 건강 이상이 네네네. 되면 그 자리를 김여정 부부장이 대신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네. 게 미국 일간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여성 지도자. 네. 라는 게 북한에서 사실 상상이 잘 쉽지 않은 모습인데 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최선희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북한에. 이 최선희가 굉장히 고위직인 외무상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것은 뭐 전혀 이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국가 지도자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최고 과연 지도자가 된다는 건. 네, 여성이 할 수 있느냐. 근데 이 김여정이라는 사람이요, 이 백두혈통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일성의 직계라는 것이죠. 백두혈통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은 백두산 근처에서 항일 운동을 했던 그런 어떤 순수 혈통, 정말 중요한 어떤 혈통을 갖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백두혈통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 이런 기준점보다는 백두혈통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백두혈통인 김여정이
국가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다라는 것이 저는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이게 최근에 딸 김주애와 함께 등장하는 것과 연결지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겠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이제 뭐 여러 추정이 나오는데요. 그 김주애라고 그랬나요? 저는 사실 그 딸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용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후계 구도 때문이라기보다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딸을 이런 장소까지 데리고 올 정도면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굉장히 뭐 안전하다. 그 다음에 후대에게도 물려줄 뭐 그런 어떤 국가의 뭐 보물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 김여정 국가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크게 놀랄 일은 아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그렇게까지 안 좋아졌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김 위원장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도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백두혈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뭐 김주애가 후계자인 것이냐, 누가 후계자인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그럼. 그런데 말씀드렸지만은요, 뭐 그런 후계 구도를 얘기하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너무 젊어요. 지금 83년에서 85년 사이에 태어난 인물로 태어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뭐 온갖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이거든요. 몇 년 전에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 그 건강 이상설이 있었는데요. 그게 아닌 것으로 이제 판명이 돼서 뭐 여러 그 지금 후계 구도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은 좀 이른 이야기인 것 같다. 이른 얘기고 그다음에 김주애라는 가장 아끼는 딸을 지금 미사일 발사 장소라든지 중요한 국가 행사에 지금 대동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그것은 후계 구도 외에도 만약에 후계 구도를 뭐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요. 뭐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정상 국가이고 뭐 또 왕조인데 왕조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을 대동하고 여러 행사에 나오고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영국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뭐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다양한 추정이 나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